자, 정치와이드 오늘 첫 순서는요.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이상 토크는 인터뷰에 참 모시기 힘드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대모사 인터뷰를 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우선 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으신 바로 그분인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예. 아무래도 이 그분 아마 네. 지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 게시글을 예. 처음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SNS에 첫 줄이 한 줄이었는데 예. 조금 있다 보니까 두 줄이 되고 아, 세 줄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아. 그래서 심경적 변화가 좀 다양하게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점점 쌓이고 있다 이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자, 그럼요. 자, 지금부터 홍 시장님 모시고 가상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영준표입니다. 목소리가 좋으신 건가요? 안 좋으신 건가요? 좋을 일이 없죠. 죄송합니다. 3년을 이제 예, 기다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쓰셨던데 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인데 이 정도 징계 수위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당대표를 이제 제치하고 옹졸하게 뽑았으니까 예. 예고는 했죠. 근데요. 이럴 줄은 몰랐죠. 너무 강하게 나왔다는 말씀 같은데 혹시요 그동안 사흘 동안 어제까지 사흘 동안 수해복구 봉사활동까지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그래요? 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합니까?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끝났다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예. 그래 봅니다. 그럼 영향을 주든 말든 상관 안 했다? 자꾸 그렇게 그 이정희 의원 같이 따지지 마세요. 이정희 의원이 갑자기 나옵니다. 유승민이 보는 것 같아. 유승민 의원님. 그럼 좀 바꿔서요. 혹시요 시간을 좀 과거로 그때 당시 논란이 되기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때도 골프를 나는 한다 안 한다? 내가 봤을 적에 옛 골프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죄는 미워해도 버팅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 보이지 그럼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돌려도 하겠다 이 뜻입니까? 그거는 옛날 시대의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유시민 닮은 거. 유 정치인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골프 관련 구설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앞서서도 뭐 단체로 뭐 골프하는 거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홍 시장님에게 골프란 어떤 의미일까요? 골프는 예, 주말에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예, 째째하게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 전부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 세탁기? 그래 봅니다. 세탁기요? 칠 수도 있는 거죠. 참 내 어이가 없다. 여전히 얼굴 장인검은 날려버리고 내 이 당에서 30년 동안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3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상당히 뭐가 쌓이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그 정도로 옹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 자,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좀 홍 시장님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친박은 없다. 배신의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말이 전원이 됐죠.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박 전 대통령 얘기인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러고 예.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에도 배신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그렇죠.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예.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었던 그 장면이 근데 생각이 이번에도 납니다. 뭐 배신의 네. 환멸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 전 대통령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예. 목소리는 여전하시군요. 여전히 곱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대답하질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신 얘기를 했는데 혹시요 누구한테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신 건가요? 그거는 예. 정말 국민들이 예. 다 판단하시리라고
저기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을 예.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우가 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차근차근 어. 마음씨를 곱게 쓰면 보인다. 그래서 보이면 또 돼 있다. 그리고 정답을 미리 말해주면 재미없다. 빙고? 빙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랑 잘 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오. 정말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예. 자, 요건 마지막 질문인데 얼마 전에 사실 뭐 친박은 없다도 말씀하셨고 배신 얘기도 꺼냈는데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등은 만나서 뭐 식사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진짜 친박입니까 그럼? 자꾸 그렇게 친박이니 오.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친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저기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모두가 친박은 아니다. 뭐 국민들이 예. 판단을 현명하게 저기 하시리라고 봅니다. 항상 듣지만 항상 뭔가 말씀을 하시다가 딱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꼭. 아닙니다. 말씀을 왜 예. 자꾸 저기 하게 예. 자꾸 하시는지 예. 정말 기분이 저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하다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친박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정치에는 사실 친박 말고도 뭐 친이다, 친문이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회자가 좀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친이 하면 또 이분을 모셔봐야 되는데 MB 전 대통령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명박입니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이건 진이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MB 전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친이 여기서 친은 친이명박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 항상 얘기합니다. 예. 국민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진입니다. 그 유인촌이도 있고 아, 유인촌 특보, 동관이도 있고 이동관, 그하고 저희 관진이도 있고 아, 김관진. 그렇죠. 아, 그 태효도 있고 그렇군요.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뭐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원성동이도 있고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인증을 해주시는 것 그래 같습니다.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모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야 돼요. 예. 논현동으로 해야 돼. 자, 이번에는요 문 전 대통령 모셔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언론에 뜸하셨어요. 뜸한 게 아니고 예. 책방 차정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하하. 자, 문 전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지금 아직도 친문이 남아 있습니까? 친문이냐 아니냐 예. 이런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시죠. 어. 친문이냐 아니냐 예. 그 신 의원님께 물어보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건가요 지금요? 그렇죠. 신경민 의원 나가는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좋아요. 하하. 그러면은 그런 건 없다. 떠오르는 인물도 아무도 없다. 지금 친문은 예. 책방에서 저랑 같이 책 읽는 사람들 친문이죠. 아, 국민들이 모두 친문 아니겠습니까? 책방에서 일하고 책 읽는 사람이 친문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현명하지 못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친문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셔요. 안 껴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토크를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어요. 아,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답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상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승 70돌을 맞으며 러시아 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주최로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셨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다음 이슈는요. 북한과 관련돼 있는데요. 키워드가 무기 세일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국방 전시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영상에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 국방장관의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자, 북한에서 지금 무기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이름이 이래요. 2023년 무장장비 전시회. 우리로 치면 국방전시회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뒤에 무기들이 서 있어요. 무슨 탱크 같은 것도 있고 저 멀리서는 미사일도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은요. 이거요, 이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무인기로 보이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 러시아 북한 무기 이미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러려고 온 거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요. 이 정도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기정사실화된 거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무인기 여기 앞서서 우리나라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는 이 무인기요. 일단 글로벌 호크 이건 정찰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리퍼입니다. 리퍼. 이거는요 무인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북한 거 보세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요. 글로벌 호크 또는 리퍼 둘 다 닮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러시아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작년에 이미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했다고 미국 쪽에서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뭐가 전시회까지 국방장관한테 소개를 하는 거 보면 미사일 등을 판매하는 걸까요? 특히 무인기가 주목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이미 개전이 된 지가 1년 반쯤 됐는데 개전 초기부터 그 북한의 무기 판매, 공급 이 문제는 첩보 수준을 넘어서서 정보 수준으로 서방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여러 가지 파편 분석을 해보면은 의심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이번에 특히 전승절이라고 그러는 이 정전기념일에 국방장관 러시아 쪽에서 와서 저런 행사를 하고 그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의미가 매우 깊다. 뭔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글로벌 호크는 예. 우리나라가 매우 갖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함부로 팔질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겨우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들여오고 있는 무기인데 예. 매우 흡사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적재산권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북한에게 지적재산권 얘기를 해봐야 뭐 시도 안 먹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거 얘기해봐야 뭐 본전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무기를 카피해가는 정황이 여러 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무기는 주로 러시아가 뭐 대개 무기 체계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예. 한 20-30년 전부터는 중국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있어서 예. 러시아와 중국이 합성이 돼 있는 무기 체계 국가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의 새로운 개념을 하여튼 절도에 해당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런 비디오들을 아마 지금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분석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더 융합을 시키면은 북한의 무기 체계 그리고 무기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이 예.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미국에서 만든 무인기와 아주 흡사한 거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밤에 북한이 뭔가 열병식을 한다 그러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열병식 개최인데요. 우리는 정전협정 기념일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걸 전승절이라고 부른대요. 전승절. 좀 이상하죠? 표현이. 근데 아무튼 북한식 전승절 열병식 개최 전망인데 김정은 위원장 아무래도 연설하겠죠? 그리고 뭔가 무기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오늘 밤에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보시면 열병식을 북한이 요새 밤에 해요, 꼭. 자, 소정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또는 이미 팔았다면 이거는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중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팔았다면 예. 저는 이제 팔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재래식 무기 주로 이제 포탄이라든지 단거리 미사일 이런 이제 재래식 무기라면 지금 이게 첨단 무인기까지 예. 북한이 팔면 게 당연히 유엔 제재 위반이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북한은 대가로 이게 뭘 받을까요? 아,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뭘 받을까요 그럼? 지금 이게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정제유, 석유. 오. 근데 북한이 유엔 제재예요. 예. 2017년부터 50만 배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다면- 10만 배럴을 예. 러시아가 2020년에 공급했다. 이런 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국도 공급하고 저는 이게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해 주는 거 예. 이것도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예. 따라서 이게 그 불법 대 불법. 지금 이게 북한이 파는 것도 불법이지만 예. 과연 이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준 거. 뭐 옛날에 러시아 백마도 주고 예. 우리 그 김주에 타고 다니는 백마 있잖아요. 아. 여러 가지게 줬는데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석유를 지금 이게 10만 배를 20%입니다. 예. 그럼 이게 초과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유엔의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도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보리 결의를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는 건가? 그러면 유엔 결의라는 거는 왜 있는 건가? 늘 나옵니다. 북한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자,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요. 오늘 밤에 열병식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고는 됐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들이 또 등장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앙숙일지 미운정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보호가 지금 찍혀 있네요. 그러면요, 우선 영상이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선 어제입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좀 벌였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사실은요, 저런 모습 말고도 참 길게 진행이 됐는데 꽤 회자가 됐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거쳤거든요. 전현직 법무장관인데 과거에도 굉장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불러오죠.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의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의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자,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다고 예의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임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좀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죠. 자, 못 들었는데 오신환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지금 보시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 두 사이가 이게 앙숙인지 미운정인지 뭐 약간 혼재돼 있네요, 판단이. 근데요, 사실 만나면 충돌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데 혹시 정권은 달랐지만 전현직 법무장관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걸까?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내부적 메커니즘을 이제 두 분이 다 잘 아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박범계 의원이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이제 국회에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굳이 법사위를 가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설전을 벌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법사위가 열리면 그때마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무위원인 저 한동훈 장관도 예.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비아냥거리고 또 한쪽은 호통치고 예. 뭐 이런 모습이 결코 국민들께는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과거의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저께 상임위까지 보니까 예. 재미를 붙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나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운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그런데요, 사실은 법사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무거운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희화되는 면도 있거든요. 사실 어제 저 모습도 법사위 권위 자체가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조롱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국회 상임위는요, 본회의와 다른 점. 그러니까 국회가 자주 열려야 되고 예.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질책하고 그걸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국무위원들은 행정부의 수장들은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예. 이건데 그런 본연의 역할은 지금 저런 희화화 내지는 조롱 이런 것 때문에 싹 사라져 버리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보면서 항상 두 사람 다 목소리 그다음에 이 얼굴 또는 뭐 몸집에 예.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뭔가 상대를 공격해야 된다. 또 그 공격에 나는 한치도 지지 않고 맞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럼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강박인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와 행정부, 국무위원회 본연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예. 오로지 말싸움에서 한치도 지지 않기 이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거니까 예. 저런 게 자꾸 반복이 될수록 제가 보기엔 정말 과유불급인데요. 예. 절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 게 국회의원들은 여야 또는 소속당을 떠나서 정말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국무위원들은 내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정말 한치도 뒤지지 않고 맞서고 있다는 거를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닌가. 특히 한동훈 장관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초점인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은 근데 그게요 본인들은 굉장히 거기에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지 모르지만 국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히는 모습이 꽤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거칠게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너무 뻣뻣하고 뭔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리고요. 벌써 며칠 지났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기자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말이 길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받아칩니다. 화면 보시죠. 민영배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례하네. 말이 길다고 그러면서 이 대목이야. 너나 짧게 하시길. 본인의 SNS에 이렇게 너나 짧게 하시기라고 써요. 그러면서 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정치의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글이 이래서 그렇죠. 이걸 말로 하면은요 더 실감나게 고칠 것 같은데요. 민영배 의원이 꼭 이 내용은 아닌데
오늘 또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내용이.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법무장관 맞아요? 어떻게 돼요? 영치금 보내면 영치금 보내는 수사가 어떻게 방해가? 아유 참. 그리고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내는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저는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저런 얘기를 하고 에세이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약간 반말 섞이면서 재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소정욱 변호사. 사실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격돌, 여기에다 민영배 의원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가세한 건데요. 이런 충돌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아까 이 윤경호 수장께서는 이건 좀 국민들도 눈살찌 뿌리고 누구도 얻는 게 없다 하지만 이거 정치적 득실을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예. 양비론으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 봐요. 오. 양비론이 아니에요. 오. 이 문제는 이게 그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씀인가요?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도 없는. 옛날에 김남국 의원은 뭐 이모하고 이게 왜 논문을 썼느냐. 본인이 코인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엉뚱한 질문하는데 어떻게 좋은 답이 나옵니까? 최강욱 의원도 그렇잖아요. 어제 저는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관계없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예. 정계 장모님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한동훈 장관한테 왜 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진짜 중요한 현안들 좋은 거 물을 거 많잖아요. 이걸 진지하게 물으면 진지하게 답을 하겠죠. 예. 저는 이게 전적으로 수준 이하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예. 이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거칠게 대응하는 거고요. 정치적 덕실은 한동훈 장관을 그래서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민주당 의원들. 예. 이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덕실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민영배 의원 발언도 그래요. 항상 그은미 가는 말이 고와야 레은 오는 말도 곱다. 우리 그 한자 소고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말이 저렇게 재앙이다. 뭐 정신 나갔다. 예. 이렇게 어떻게 의원이 장관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럼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조정욱 변호사가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자, 신경민 의원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박범계 장관하고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만나면 싸우는 친구 비슷하게 선후배입니다만은 하여튼 만나면 싸우는 친구로 된 것은 일단은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로 가면서 시작이 된 뭐 그런 연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까 그 모두에 봤던 비디오에서 보듯이 한마디를 안 집니다. 한마디도 안 진다. 뭘 하면 한마디도 안 주고 꼭 사족을 붙이고 반박을 하고 전 뭐 다른 방송을 봤나 보지. 그런 얘기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무게를 달면은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무장관들 왜 이래? 이제는 처음에는 아마 두 전현 장관이 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지지자들도 이제는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실증나고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군다나 법사위라는 게 사실 상원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법안이 여길 거치게 돼 있죠. 법사위 저도 법사위를 할 때 보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했거든요. 그 비중에 맞게 좀 처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그 윤 대통령 장모 문제를 물어본 건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다른 건 따박따박 다 반응을 내놓으면서 장모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이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보탤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문 장모 했는데 답 화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 장관이 절대 잘한 거 없고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이건 민 의원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것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그것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물론 잘못하고 밉고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발언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고요. 그건 민 의원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신 중에 법사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법사위에 있다가 코인 문제로 지금 다른 상임위로 옮기신 분이 있죠. 근데 어제요. 언론 카메라에 뭔가가 잡혔어요. 화면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오늘 국회 본회의장인데 본회의장에서 뭐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한동훈 장관 관련 기사를 저렇게 상세하게 읽고 있는 모습. 사진이 딱 있어서 저거는 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 기사네요. 그걸 자세히 보고 있더라. 이게 또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또 회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설전을 또 기억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보시죠.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그런 불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장관님,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저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본인이 코인 때문에 이제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전 의원님, 김남국 의원 여전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또는 약간 감정이 많거나 약간 이런 건가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은 평생 아마 정치하는 동안 이모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뭔가 본인의 감정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회의에서도 마침 또 한동훈 기사 읽는 모습을 이제 하필 또 그걸 또 읽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저런 기사가 포착됐는데 본인은 다시 과거로 나 돌아갈래라는 그런 뭐 마음을 갖고 있겠죠. 저렇게까지 이제 확대가 돼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탈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또 이제 뭐 금방 4월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그 향후의 어떤 정치적 행보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전 장관, 뭐 어제 오늘 꽤 화제를 좀 나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여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이상 토크에서 잠시 등장했던 그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내 입은 못 막는다. 내 입은 못 막는다.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자, 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어제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당시 윤리위원장이 어떤 표현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할 때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 사유는 아니고 그 징계 이후에 제가 재반 사정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황정근 위원장이 받은 질문, 그 표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하지옥. 이 표현이었는데 이거를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수해골프 논란 뒤에 약간 처음에는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20일 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그 시점쯤에 본인의 SNS상에 이걸 올려요. 과하지옥이라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사자성어인데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뜻은 본인이 지금 당에서는 징계를 받고 하지만 이걸 내가 참아내겠다. 내가 속으로는 할 말 많지만 참는다. 이 뜻이 되거든요. 이게 또 꽤 많은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어제 이 표현이 과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줬는가 안 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가하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를 꼭 가하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윤리위원회 발표를 듣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저렇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과하지옥. 이 건이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이런 표현을 안 쓰거나 이런 반응을 안 보였다면 어제 징계 수위가 좀 낮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수해 지구에 가서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사흘 동안 봉사활동, 봉사활동. 이거는 그러면 징계의 양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근데 SNS에 과하지옥이라는 걸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늘리는 데 기여했다. 뭘 간 징계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왜 홍준표라는 국민의힘의 소속 당원 신분의 대구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 왜 됐죠? 말싸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아니죠. 14명의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에 멀쩡하게 출근을 하던 분들이 도대체 정부라는 게 있는 거야? 무정부 상태야?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의 처참한 상황을 맞아서 결국 14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달려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라는 대구시장은 그건 내 지역이 아니야.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전혀 수혜가 없으니까 난 괜찮아. 난 그래서 골프 치러 가도 돼. 라는 얘기. 그거에 과연 어떤 분들이 분노를 하고 어떤 분들이 개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당원들만 그렇게 분노하고 개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지금 열린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 그다음에 뭐 윤리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이 지침을 막 줬잖아요. 무슨 봉사활동을 그렇습니다. 하면은 뭐가 낮아질 수 약간 있고. 조건성 발언을 좀 한 거죠. 그랬더니 또 10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저는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 당사자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듯이 반박하잖아요. 3년 기다리면 된다. 무슨 뭐 정작 징계를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현재 대표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더니 결국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내려진 징계다. 이런 얘기를 보면 저분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홍준표 당사자인 시장이 왜 지금 사과를 하고 왜 징계를 받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반박, 이런 식의 말싸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징계 대상이 됐는가? 그리고 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나왔는가? 이 자체를 좀 고민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강하게 하셨는데 자, 오신환 전 의원.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니까 따져보니까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그럼 총선이 4월이니까 총선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총선을 의식을 한 건가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총선이 4월 10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월까지가 징계니까 그거를 뭐 참작해서 징계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또 SNS의 그 파급력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장님 말씀처럼 국민들께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저런 자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기 전에 일단은 강하게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당원들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지라는 것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어떤 또 과한 발언들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본인이 이제 시장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뭐 그다지 큰 시장의 역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중징계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 본인이 SNS에 발언한 것처럼
뭐 이제 3년을 기다리면 되고 발언권에는 제한이 뭐 없다. 당장 이런 뭐 출마할 네.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예,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징계가 유지되는 걸 봐서는 총선 때까지 좀 조용히 있어달라 이걸 당부한 것 같기도 하다는 해석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그 징계 결정 나온 뒤에. 그런데요. 지금 홍준표 시장 징계 결정 나온 뒤에 반응이 몇 가지 갈래. 지금 패널분들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징계 결정이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저거였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갑론을박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약간 어떤 삼자를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갈등이 증폭, 재생산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붙였죠.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3년은 임기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청년의 꿈이라는 어떤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올리면 답을 간단하게 하는데 뭐 어떤 분이 글을 올리니까 이 얘기를 꺼내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은 정지지만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더 보죠.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쓰나?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일단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 그리고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주목된 입장이었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로 보이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 홍준표 예. 시장 상당히 그 존경하고요. 예. 보수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태도로 가면요. 3년 아니라 이게 30년 남아도 대권 못 잡아요. 30년을 가도 안 된다? 지금 태도라면. 지금 이게 첫째 그 골프 친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3.1절 이해찬 총리도 물러났고 홍문종 의원도 제명됐잖아요. 골프 그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다 골프였군요 그때.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 이게 봉사해야죠. 예. 저는 과하지욕. 예. 이거는 이게 제2의 양두구육 발언이라고 봅니다. 양두구육.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죠. 예. 사자성어는 이게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 양두구육은 이게 그냥 사자성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라는 상품이 실제는 개에 불과한데 양머리를 걸고 예. 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불량품 속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팔았다. 징계된. 저 과하지옥. 저게 초안지에 그 한신이 소시적이 그 미천할 때 어릴 때 그때 동네 불량배가 이제 한신이 칼차고 폼 잡으니 한판 결투를 하자. 이때 네가 겁이 나면 내 다리 사이로 이렇게 기어가라. 그래서 이게 참고 큰 뜻을 품어서 굴욕을 참는다는 뜻이잖아요. 갔잖아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 불량배가 누굽니까? 한신 보고 다리 밑으로 기가라고 강요한 불량배가 누굽니까?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거하지욕을 참는다면 내한테 이런 수치를 준 동네 불량배 이게 국민의힘이고 나는 이게 큰 뜻을 위해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반성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을 더 비판하는 자극하는 발언이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윤리위원들께서 과지욕 이 말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양형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요. 본인이 뭐 발언권에 남아 있다. 자꾸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좀 정치 발언하지 마시고 대구 시정에만 전념하셔야죠. 현안마다게 자꾸 이번 징계를 안 보세요. 내가 계속 발언하겠다. 이 태도로 가면요. 30년 돼도 희망이 없다니까요.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요. 이 의미 분석도 좀 많이 됐지만 과연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냐 안 입은 것이냐 이것도 국민의 내부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우선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징계네요. 어쨌든. 중징계죠. 네. 저는 이것으로서 국민의힘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 어떤 그 지도, 권력 지도에서 홍준표 시장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걸로 봐야 되겠죠. 불가피했던 결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현직 대구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실질적으로는 큰 데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친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발언하시더라도 많은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 특성상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다음에 준비된 영상은요. 홍준표 시장과 대권 출마와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뭐 타격은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도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정도의 징계 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 분분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뭐 그걸 의식하고 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대선? 안 그럼 뜬금없이 3년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정의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자, 타격을 과연 입은 것이냐, 별거 아닌 것이냐. 대선과 관련돼서는 이게 어떤 영향,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오늘 있었는데 좀 연속해서 들려드렸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 사실 당원권 정지 8년 만에 또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 대선주라서 입지가 이번 건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이나 상식적인 국힘당 사람들로부터는 당원이죠. 부터는 좀 마이너스 점수를 세게 받은 거예요. 금방 윤경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홍 시장이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저런 그 옹고집스러운 면 늙은 옹고집 영감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더 정치적 상처가 있을 거고요. 당내 문제로 돌아오면 조금 복잡한데 한 측면에서는 10개월을 한 걸로 봐서는 당 운영이나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총선 그 직후까지는 좀 입 좀 다물어 달라는 얘기일 텐데 이분의 성정상으로 직업병이라고 하태경 의원이 설명을 하던데 직업병이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검사할 때도. 원래 그랬다.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건 사주팔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좀 다물어 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입을 다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입을 뭐 발언권 정리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죠. 하면 이제 징계 중에 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추가 징계를 뭐 하겠다느니 징계. 뭐 이렇게 해서 또 시끄러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오히려 저는 더 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여러 사람이 낙마내지는 뭐 하여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고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당대표였고 그 다음이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혼나고 있는 사람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힘당 내부 그리고 전체 정치판에서 돌아갈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혹시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 징계권을 계기로 또 친윤 비윤 약간 꽤 몇 달 전에 시끄러웠던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또 뭐 불거지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빨리 소집됐잖아요.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사안 예를 들어서 김성원 의원이 수해지고 가서 뭐 사진 잘 찍혀야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홍문종 의원 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시간을 굉장히 끌 법할 일인데 왜 이랬을까? 이게 혹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대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목에서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 우리 지역에는 수해 피해가 없는데 주말에 사생활인데 골프 내가 좀 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말 때문인가요? 그러면 정말 말 때문이라면 충청북도 지사인 김영환 지사는 한두 명 뭐 사망자 난 사고인 줄 알았다. 또 내가 간들 뭐가 달라지느냐. 또 하나 해외 순방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 한국의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죠? 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홍준표 시장이 받은 징계만큼 똑같은 징계를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점에서 예. 꼭 친윤, 뭐 비윤, 뭐 이렇게 나눌 일인가 이게. 그리고 이게 꼭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만으로 그칠 일인가. 예. 그거 정말 모두 다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징계 결정이 났고요. 어제 저녁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좀 나왔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오신환 전 의원께 혹시 아까 좀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당내에 약간 잠잠했던 친윤 비윤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좀 사그라들어서 요새 다른 이슈들로 갔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누가 봐도 친윤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또 어떤 도화선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요. 제가 봐서는 뭐 거기까지 진행될 것은 아니고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이제 단체장 선거에 지방선거에 나감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당내의 본인이 지지 세력들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떤 결집돼 있는 계파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이제 홍준표 지사를 징계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친윤과 비윤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제 당원들 전체에서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사실 공분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징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당의 정서이고요.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번만큼은 좀 자중하고 그리고 좀 본인의 말대로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징계 기간 동안 자중하고 시정에 뭐 올인하면서 또 본인이 이제 대구시의 비전들이나 시정으로 평가받으면 또다시 이제 뭐 부활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구설에 오르게 되면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받았듯이 추가 징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미래를 계획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뭐 깨끗하게 뭐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뭐 입장이 또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징계 나온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데 그렇지 않고 좀 빨리 나와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최근에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과연 정말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한 대립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당사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게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내용이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일단 어제 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화영 측 핵심 관계자의 설명을 빌려서 나온 보도인데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자.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억울한 것 있으면 돕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만 뭔가 회유를 하는 건 없었다. 이렇게 첨언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이 방향은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난 거다. 이걸로 초점을 맞춰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전까지 어떤 반응이 없었지만 오후에 입장이 나왔는데 만난 적도 없고 면회한 적도 없고 부인 얼굴도 모른다. 한마디로 다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도 영상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장혜찬? 너무 막 수준 안 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황당하더라고. 자, 박찬대 최고위원이 주목을 받은 이유요. 그 보도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소정욱 변호사,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아시는 분이지만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 인천의 국회의원인데요. 예.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그 입이었어요. 입. 예, 경선 캠프에서도 대변인도 하고. 캠프 계속 당시에. 그 캠프에 수석 대변인을 했고요. 예. 이분이 최고위원 이번에 출마했잖아요. 예. 출마 선언문을 제가 다 보니 이재명과 함께 이걸 이게 5번 반복했어요. 그럼 이재명과 함께 5번을. 진정한 측근임을 한마디로 내세운 거네요. 개딸의 압도적 지지로 최고위원이 됐다. 측근 중에 측근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자막을 그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 박찬대 의원의 말요. 예. 잘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게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니 만난 적은 없죠. 이거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의원의 핵심 측근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맞아요. 그다음에 부인 만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측근이니까 부인 얼굴 보고 만난 적 없다. 저게 다 변명 같지만 본질이 빗나간 변명이에요. 이화영 측의 핵심 측근을 만났다. 측을 만났는지 어떤지 얘기 안 부인을 한 만나거나 본인 만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교묘하게 하고요. 그럼 이게 그 측근이 만나지도 않은 걸 왜 만났다고 하겠어요. 오늘 김용 원장도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 3번 만났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게 여러 사람 만난 거 인정하잖아. 한 번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게 김성태 회장이 만날 때 일정표나 수행 비서나 기사가 없습니까? 저는 이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만났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저렇게 허위 진술을 만났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아까 이 영상에서 본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하면서 뭐 수준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거는 저기 겁니까? 화면 국민들이 보잖아요. 저기 저도 한 화면을 계속 봤는데 예. 코에 뭐 만져서 뭐 코딱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에 만져서 뭐 빼주는 못듯한 게 모습 아닙니까? 이런 글을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늘 올렸었는데 저 사진이 있으니 저게 작년 2월 달에 제주도의 사진 아닙니까? 이걸 보고 장해찬 의원이 글을 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만났다면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만났다면 이거는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를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좀 이게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보고한 적이 있다. 이런 이게 변호인이나 진술이 나오니까 이런 이게 회유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닌가. 왜? 만난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다가 탄원서를 내요. 법원에 낸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가 옥중에 자필로 그런 적 없다고 편지를 써요. 이 모든 게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이상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과연 이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게 누구냐? 이게 검찰이냐? 아니면 이게 민주당이냐? 저는 검찰은 회유 못해요. 변호인이 17명 있어요. 결국에 민주당이 만나서 회유했다. 이게 합리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찬대 지금 소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뭔가 중요한 건 빠뜨리고 지금 입장을 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가 나온 거는 아까 무슨 화면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손이 어떻게 무슨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까운 사람 이걸 강조하려고 또 장해찬 최고위원 쪽을 써서 그걸 가지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약간 수준 얘기하면서 약간 반박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민주당의 누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누군가 만났다 안 만났다가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고 안 만났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재판에서 이제 이화영 피고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대격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지금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이 3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 500만 불, 300만 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또 안 했다, 뭐 이렇게 해서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증거 능력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니까
지난 화요일 법정에서 이 얘기를 확인을 하려고 잔뜩 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이제 부인과 싸우면서 사실상 부인하고 부인이 결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재판이 그날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열리지 못했어요. 이런 재판은 형사 공판에서 사실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민사법정에서는 부부가 뭐 부자가 부녀가 머리 잡고 싸우는 일이 꽤 있어요. 예. 근데 형사법정에서는 이 형의 경중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것이 무슨 모습이냐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서 지난 10개월 동안 예. 법정 대리를 해서 변호인이 그쪽에서 나와 있었는데 예. 법정 대리인과 이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 화요일 날 법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걸 부인이 막아선 거거든요. 뭐가 확인이고 뭐가 안 되고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8월 8일 날 이제 2주 후에 공판에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어느 쪽이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하여튼 다 급합니다. 다 지금 굉장히 화급한 상황이고 예. 뭐가 진실인지는 8월 8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예. 그걸 두고 지금 양측이 굉장히 물밑에서 시끄러운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두고요.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요? 뭐 반명으로 대표적으로 꼽히신 분이 계세요. 오늘도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이건 일단 8월 8일 날 다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저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오신환 전 의원님 지금 뭐 설명 들었는데 뭐 날짜가 많이 나와요. 8월 8일, 8월 16일 그리고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 8월 영장설까지 나왔고 8월 얘기가 많은데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가 사실 너무나 지금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예. 뭐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그냥 뭐 핵폭탄급으로 내부에 예. 소용돌이가 될 텐데요. 이제 그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이 변화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유하고 좀 번복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지금 화들짝 놀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예. 어떻게든 뭔가 이것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난 25일 날 화요일 날 법정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태도가 사실상 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남편을 만약에 사랑하는 부인이라면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지 어떻게 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이 이제 그 저 청구가 되면 예. 이제 당으로 이제 불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예,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당도 지금 온갖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무기명 투표에서 또 지금 혁신이가 뭐 예. 기명 투표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럼 모든 저 국회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는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예. 모두 가결 이렇게 투표를 던져달라. 예. 과연 이런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또 다른 수박 논쟁으로 이게 비화가 될 것인지 이런 예.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민주당은 지금 고심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수장님, 지금 사실 8월 8일 재판이 지금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화영 정부자 출석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또 날짜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건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술 번복, 그다음에 입장 변화, 심경 변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예.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쌍방울이라는
실체가 하나 있고 거기에 김성태라는 기업인이 무슨 뭐 어떤 출신 기업인이라고 하지만 알려져 있죠. 예. 등등이 등장하는데 그 이전까지 쭉 해왔던 진술이 지금 갑자기 바뀌면 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삼자뇌물죄라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있고 뭐가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걸로 검찰은 이걸 기소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포동의안도 요청할 수 있고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뭐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서로 연결고리가 굵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예. 우리의 사법제도 양형 관련된 규정에는 없는 영어로 얘기하는 플리바게닝, 양형 거래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는 거를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이게 이중 구조다.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 앞에서 제가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고 기소 권한을 독점을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이 아니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 자, 그 사람의 뭔가를 지켜주는 대신 다른 수사 협조 이건 뭐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안인데 바로 이 대목에서는 이화영이라는 이 피의자가 뭔가 공개돼서는 본인이 곤혹스러워지는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들 같은 직계 비속을 지켜야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심경 변화 또는 진술 번복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면 왜 진작 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결국 8월 8일에 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는 이걸 예단을 하고 뭐 해놓은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8월 8일 전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짧은 시간 내에 뭐가 굉장히 정신없게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때까지의 모습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인데 별명이 일타잖아요. 앞에는 무슨 일타 무슨 일타 이런데 진땀을 뺐다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희룡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어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1타 강사 장관님?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1타 강사 장관님. 1타 강사 장관님 꼭 일부러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가 있었어요. 양평 주민들이 좀 참석하신 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모습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간담회가 아니에요. 저는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라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민주당 뭐 대동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불쾌하거든요. 제발. 자, 신경미 의원님. 뭐 두 영상의 공통점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요즘 원희룡 장관 평가하시면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아마 어저께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흐름을 확 바꿔보겠다 하는 작심을 하고 갔을 텐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오늘 아침 새벽 1시 반까지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자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금방 이소정 위원한테 깨지는 저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설득에 실패했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받는 느낌은
야, 이 논란이 길어지겠구나. 결국은 이제 8월부터는 국감 자료 요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감은 이제 물론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자료 요청 단계에서부터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이건 주느니 마느니. 그리고 어저께 자료도 오염이 됐다. 또 뭐는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빠진다고 했던 게 또 들어가 있다 해서 자료의 그 성격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감 또 국정조사 또 오늘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고 수사도 또 이제 지금 고소고발이 막 정신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는 또 수사대로 굴러가겠죠.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논란은 결국은 올해를 지나가서 내년 총선 그리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돼도 또 새로 진영이 짜여서 또 시작할 거고요. 이건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진행될 논란이고 어저께 뭔가 좀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일타 강사 원장관의 기획은 실패했습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원희룡 장관, 요즘 원희룡 장관의 모습 평가해 주신다면? 뭐 일단은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이제 시작된 내용은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을 위해서 정말로 특혜를 줬느냐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이제 잠정 중단,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백지화, 뭐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원장관이 블랙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도 본질은 어디 가고 오히려 원희룡 장관과 공방하고 싸우는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뭐지? 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진실을 뭐 누가 저런 공방만 하지만 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이 도로를 낸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정말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방하는 저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뭐 총선까지 계속 간다면 사실상 저는 뭐 이거는 전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국정조사가 열리더라도 이게 뭔가 진상규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처럼?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진실을 밝혀낸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저는 정치적 공방으로 사실은 계속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뭐 계획을 원장관께서 저 자료를 다 공개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연의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맞지 계속 지금 뭐 국정감사 아니면 국정조사 그리고 뭐 내년 총선까지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제출됐고요. 이 정도라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국정조사 그리고 그게 진행된 시점에 국정감사 아마 원희룡 장관은 그때마다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할 텐데 글쎄요. 계속 언쟁과 대립하는 모습만 비추는 게 아닌가.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그렇게 예상은 좀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